네, 안녕하세요. 한때 좌파였던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우파가 되었는가?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말씀으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좌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제 아버지께서 골수 좌파예요. 게다가 어머니도 중도 좌파입니다. 또 학교에서 저는 이제 전교조 교육을 받아왔었고, 제가 기숙사에서 머물 때에도 학원 선생님이 다 전부 다 이제 데모를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빨간 줄이 그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신 분은 우파시더라고요. 경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보고는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했었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돼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좌파여야 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착한데 멍청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똑똑한데 위선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좌파였던 생각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사람을 바꿔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좌파의 시작은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 그리고 권력의 세습화입니다. 통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주의가 필수여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큰 정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체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가 커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저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사회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산당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나라에서 배급을 받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정해진 직업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쁘면 기쁨조로 끌려가는 거고, 그리고 또 남자인데 이제 또 이제 뭐 당 간부 인원이 아닌 이상 뭐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저기 이제 좌천돼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한 그 수확량이 내게 아니라 국가께 되는 것이에요. 개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은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탈출했던 그 북한 재배 기술을 그 연구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에서 많은 종자들을 개발했어요. 우리나라 종자들보다 북한에서 종자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생산성이 낮냐? 그거를 이제 봤더니 개인의 자유가 있으면은 생산성이 700%가 뛴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라 해도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어봤자 그게 이제 내게 아니라 국가 것이 되니까 남은 잉여 그런 생산량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왜 우리는 생산성이 낮을까? 이 과학자가 고민한 한 끝에 개인의 자유로 그것을 이제 가질 수 있게 했더니 생산량이 700%가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김일성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김일성에게 보고를 했더니 이제 반동분자로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탈북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북한 사람들 자체도 이제 김일성 자체도 인민을 위한다, 서민을 위한다 하는데 인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진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한 집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원래 경영 쪽이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영 경제 쪽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진짜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제가 일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노숙자들을 도와줘 보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정말 돈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파 나라는 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좌파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나라들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많은 좌파들이 이제 북유럽 국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좌우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가 장기 집권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많이 했고, 좌파 때 특히 이제 경제 쪽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우파로 돌아오거나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게 되면은 2021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이제 좌파가 집권한 유럽, 당들이 유럽에는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좌파들이 뭐를 했습니까? 그 불법 이민자들 그냥 받아주자, 그 난민들 받아주자 해가지고 그런 이민 정책을 쓰고 나서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죠. 범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우파를 뽑아서 우파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유럽을 근거로 되는데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북유럽 복지국가 중에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EU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이제 유럽 전체로 다 묶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돕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위에는 북한이 있고 옆에는 짱깨가 있고 그 옆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동맹 관계 속에서는 한미일, 뭐 미국은 완전 저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많이 경제 공조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에서 이제 국부 펀드라는 것 자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이제 투자기금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가치 대비 저평가 있는 주식을 예전부터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들의 주식을 사서 국민 한 사람당 나눠줘도 지금은 8억씩 나눠줄 수 있는 국부 펀드가 되었습니다.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거두지만 또 공무원 자체를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이렇게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기업처럼 굴려요. 공무원들을. 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효율성 있게 자를 사람들은 자르고 그 보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같은 경우 한 번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은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한 번 되고 나면은 에이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대충 하잖아요. 왜냐면은 국가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리고 또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점이 잘못됐다. 그냥 네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이런 거를 바꾸려고 하냐. 막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개혁에 대한 그런 혁신적인 것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도 그런 것들을 묵살시켜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더 잘 나라가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을 사기업처럼 불립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거두지만 상속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비교해 보면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더 세금이 센 경우도 있어요. 상속세도 없고 시장 자유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부패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구 자체도 핀란드 같은 경우는 500만 정도로 아주 낮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눈에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북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몇몇 나라들 정말 막 핀란드 뭐 이런데 노르웨이 뭐 스위스 이런데 빼고는 그 스위스도 문제인 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폰을 새 거를 사지 않고 중고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나라 빼고는 살기 힘든 것이 진짜 이제 그게 실제거든요. 직접 거기 가서 사람들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 똑같아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유럽의 짱깨라고 불릴 만큼 삶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급도 우리나라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180만 원보다도 못 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좌파는 지지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라든지 트랜스젠더 합법화 뭐 이런 것들을 평등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합법화하게 되고 또 성매매를 합법화하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수강까지 허용하게 되었다가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이제는 수간을 취소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는 것이 복지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성관계 나이 같은 경우를 조사해 보게 되면 13살, 14살, 15살 이런 데가 많아요. 그냥 만나면은 그 벤치에 앉아서 서로 키스하고 막 그런 거 하고 막 그것들 이제 아빠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북유럽에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더 음란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프리메이슨의 15분 도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불구하고 이제 반미 외치다가 석유로 사람들에게 돈 펑펑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럭셔리한 자동차들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막 스포츠카라든지 아주 아름다운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돈을 풍족하게 쓰면서 살았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기술을 얻는데 이제 반미하면서 내쫓고 나락가고 이제 좌파 대통령이 나라를 이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나를 보게 되면은 우고 차베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았죠. 예전에 이제 우고 차베스가 집권을 하던 시기에는 이제 막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에서 많이 빨아줬었는데 그 우고 차베스가 군부예요. 그래서 군부로서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은 군부로서 장악한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하고 뭐가 다르냐?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이 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인재들을 뽑았을 때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전두환 시절에 그 모든 정책을 이끌었던 자들은 그만큼 많이 배웠던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군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썼던 분이십니다. 반대로 이 우고 차베스는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빈민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석유를 팔아서 그 모든 돈들을 어떻게 썼냐면은 이 최저임금의 임상, 그리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리고 식료품 보조 등등 각종 것들을 이제 빈민층들에게 나누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말미암아서 그런 이제 좌파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당선이 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좌파 정권에 의해 가지고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망해갔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이제 버스 운전사나 하는 이 무식한 사람이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버스 운전사나 했던 사람이 니콜라스 마두로라고 못 배운 사람이 맨날 데모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들었죠. 이 두 사람을요, 그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에서 예전에 막 2008년도, 2004년도 이런 데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아주 좌파들이 지지를 많이 했던 이런 국가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데모하고 그리고 또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이 되니까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기술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책을 완전히 거꾸로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권을 산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복권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경제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번 돈으로 인해서 내 안락한 삶을 완전히 누리던지 아니면 그냥 그 안락한 삶 속에서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자리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이런 돈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저축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도박에다 다 탕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돈으로 완전히 그냥 어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 돈을 이제 다 쓰고 그렇게 이제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갑자기 졸부가 되니까 명품을 사고 싶어지고 그래서 명품을 사고 아주 큰 집을 사게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 재산세도 내야 하고 물세도 내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데부터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적은 데부터 이제 차근차근 그러한 돈을 관리를 했던 사람들은 큰 게 주어져도 그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만큼 자본이 있으면은 그 자본으로 재투자를 했어야 했었거든요. 베네수엘라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제조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농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낚싯대를 주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으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그리고 후대에까지 아주 잘 살게 되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돈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거 자체가 사람을 망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일을 거꾸로 하고, 결국엔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쓸데없는 곳으로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요? 다 헛짓이에요.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쓰죠. 잠깐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보세요. 원래 세계 경제 4위 대국이었어요. 4위. 세계 경제 4위 대국. 그래서 남미의 유럽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좌파가 이제 장기 집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민주당과 같이요. 그리고 나서는 자원 얼마나 많습니까? 리튬 광산도 있죠. 거기서 나오는 자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농사도 아주 잘 돼요. 거기 땅 아주 좋거든요. 소들도 엄청 많아요. 거기 사람 인구보다 소 인구가 더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IMF를 7번이나 맞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배우는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은 제가 직접 아르헨티나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21년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얼마를 가지고 갔었냐면은 500불을 들고 갔습니다. 달러로 500불을 들고 간 거예요. 혼자서 여행을 한 거죠. 근데 500불을 들고 가서 암시장에서 바꾸니까 달러를 그렇게 이제 바꾸니까 막 돈다발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돈을 썼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거기 아사도가 맛있으니까 맛집 이렇게 딱딱딱딱 순위별로 해가지고 맛집에 가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르헨티나에는 해산물이 있잖아요.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산물도 듬뿍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맛난 걸 먹었는데도 먹고 해도 돈이 남았어. 그걸 다 못 썼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나라에 이렇게 멍청한 지도자들이 계속 좌파가 집권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래서 우매한 자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 대중들로 인해서 민주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게 엘리트주의였었어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 수준이 아주 미개하면은 그러면은 그 대통령을 잘못 뽑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앞에 주어진 것 그런 포퓰리즘 공약들을 원하는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돈 나눠준다 하니까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뭐 이재명 같은 경우도 25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하잖아요. 25만 원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저렇게 개딸들이 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그것뿐인가요? 이제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인 것 같아요. 이 그리고 또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우루 공화국이 어디냐면은 이제 새똥이 많이 떨어진 나라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똥으로 인해서 인광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인광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비료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그리고 세라믹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이게 새똥이 많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그런 인광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 같은 경우도 엄청 부자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우루 공화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975년에 이제 연간 25억 달러를 벌여들여서 세계 최고의 1인당 GDP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돈을 다 나누어 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1인당 GDP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국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분배를 해도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업이 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게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과학 분야라든지 이런 데를 투자를 해야지 나라를 먹여 살리고 또 인문학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국가 같은 경우는 크니까 거대하니까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복지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이 남아 돌았을 때 그런 것들을 복지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장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뭐 무상의료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한전이 적자가 나잖아요. 예전에 원전이 있었을 때는 한전이 흑자가 났었는데 그래서 국가 예산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계 부채 또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국가 예산을 줄이고 힘들더라도 미래 후손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그리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허리띠를 바짝 붙들어 매고 일해야 할 때인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 나눠주겠다고요? 또 남미뿐인가요? 여러분,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에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상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로스앤젤레스 그 천사들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떠들던 그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원래 이제 터미네이터 형이 주지사였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화당이 캘리포니아를 집권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었다고. 그 다음에 2006년도까지 공화당이 집권을 했었고 2006년 이후에 제리라는 사람이 민주당원이 그 다음에 주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개빈 뉴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 몇 년 동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5년 했나? 그렇게 하고 있죠. 주지사.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아주 범죄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이 이상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삭막하고 다 정말 너무 바삐 살고 사람들 간에 정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집권을 하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오바마가 노숙자들 얼어 죽는다고 해가지고 다 캘리포니아에 버스 태워서 공짜로 보내줬었거든요. 민주당이 하는 짓마다 좀 이제 악마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약탈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주 범죄들을 격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애 낳으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 같은 경우는요, 애를 많이 낳고 아예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정책상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막 네다섯씩 낳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2,000불, 3,000불씩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집도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많은 이유도 노숙자들이 멀쩡하게 되면은요, 국가에서 쉼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마약 같은 거라든지 술 같은 거를 끊으면은요, 집도 제공해줘요.
그런데 마약과 술을 못 끊어서 그런 노숙자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의 노숙자처럼 돈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해서 술을 해가지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노숙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흑인인들이 흑인의 삶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정책이 바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일을 해도 내가 그 돈보다 조금 더 받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애만 낳고 그냥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버는 돈이나 그리고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그것보다 한 800불, 700불 많다면은 차라리 쉬면서 그 돈 받으면서 그 애들은 또 돌보지를 않습니다. 애들은 많이 돌보지를 않고 그 돈은 또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려요. 뷰티 서플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머리라든지 자기를 꾸미는 데 쓰든지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남편은 뭐 하냐고요? 남편은 그러니까 이제 다 애들이 깜빵 가는 거에 나중에 커가지고 갱스터 같은데 이제 가입해가지고 남편은 이제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흑인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돈으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주얼리 샵에서 제가 이제 판매원을 했었거든요. 흑인들은 그릴즈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릴즈가 무엇이냐면은 세일즈맨을 했었거든요. 그 이에다가 이렇게 금 같은 거를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힙합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금으로 이에다가 씌우는 그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쓰고 아이들은 이제 배고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도 그 돈을 애들한테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도 그냥 범죄자가 되게끔 양성을 하고 애들한테 신경을 안 써요. 그 돈을 다 자기들 꾸미는 데 쓰던지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을 판다든지 마약 딜러가 된다든지 총을 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에 더 많이 가담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전부 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고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아, 돈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부터 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숙자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돈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제 노숙자가 국어를 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국어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 돈으로 전부 다 마약을 사고 술을 사 먹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나눠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해 드린 대로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아주실 거야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면서 나눠줬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할 때 스피디라는 노숙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숙자가 계속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올 때마다 제가 돈을 줬어요. 불쌍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이렇게 속으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왜 주지 말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거는 아마 내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악마의 음성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 돈으로 뭐를 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그 돈으로 이제 크랙이라고 해가지고 담배 비슷한 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중독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사역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베푼다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데 밥만 나눠주고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헛짓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초창기 때만 해도 국가 부채가 3경이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4경 6천조가 되었어요. 바이든 임기 4년 동안에 50%를 찍어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때 일 안 해도 돈 주니까 다들 일 안 하고 돈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엄청 많이 받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이 투기로 이루어지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집값 상승과 주식 상승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hin신을 맞췄죠. 그리고 교회 감염이 2%밖에 안 되는데 50%라고 늘려서 말했습니다. 소득주의 성장이라는 경제학에서 성공한 적 없는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민들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참 이 가계부채가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13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 1800조가 됐거든요. 게다가 이제 자영업자들까지 합치게 되면은요, 지금 가계부채가 2400조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돼가지고는 3000조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또 국가부채는 또 어떻습니까? 예? 1000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400조를 늘려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600조였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른 대통령의 국가빚의 3분의 1을 문재인 대통령 혼자 다 늘린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2분의 1을 혼자서 늘렸거든요. 원전도 완전히 폐쇄시켰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참 저는 무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신용카드로 2천만 원 땡겨서 한번 써보세요. 그 한두 달 정도는 아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뭐 오마카세나 뭐나, 저는 오마카세가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뭐 5성 호텔에 가서 잔다든지, 그 맛난 것도 먹고 막, 그리고 나서는요, 뭐 맛난 거 먹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맛난 거 먹어도 되는데 그걸 이제 다 신용카드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한두 달, 뭐 3달까지는 행복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나서는 남은 인생을 다 그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단 말이에요. 몇 배는 지금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뼈 빠지게 일해야지 그것을 갚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미 그것을 이제 갚을 수가 없는 지점에 도달해 버린 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예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돈 찍어서. 미국은 50% 찍었고요. 우리나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득주의 성장으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즉, 현재를 살기 위해서 미래 가치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저보고 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경제를 신경 쓴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여러분, 경제가 무너져야지 CBDC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돌아갑니까? 갑자기 암호화폐가 어떻게 등장을 하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통제를 하기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경제가 무너져야지, 지금의 화폐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지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배금 못 받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존하게끔 개인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사유지를 가지고 내 것을 재배해서 내 것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배급받고 국가에 의존하게끔, 그래야지 사람들이 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빌부터 살게 되고 살기 위해서 칩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생각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분 도시 우리나라에서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삼성이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앞장서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미국에서도 민주당입니다. 물론 우파라고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파에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더 악랄해요. 그래서 제가 차악과 최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미국에서도 공화당, 차악이고요. 그래도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많이 깨어있는 분들도 있고 우파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제대로 우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중국돈 먹은 국회의원들도 우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민주당은 평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고,
PC 정책으로 남자를 남자라 부르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화폐 가치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트루도 총리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집권 1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자들 엄청 받아들였는데 그 이민자들이 다 누구였어요? 중국인이었죠. 중국인들이 땅 투기를 해가지고 캐나다 집값을 2배, 3배를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월세가 한 달에 3,500불이 나간다고 해요. 중국인들을 들여와가지고. 그 다음에 범죄율도 엄청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도 아주 늘려놨습니다.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민주당은. 여러분, 전 세계 나라에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참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걱정 없어서 행복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번에 지금 IMF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초자연적인 혁신이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는 한 못 갚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997년도 IMF 때와 지금 우리나라의 IMF가 터진다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빚이 없었어요. 가계부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돈을 지원했었고, 근데 지금은요, IMF가 터진다. 그럼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동시에 터진다. 그러면은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50%, 60% 정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한국도 다시 경제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몰락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지금이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깎지 않고 지금이라도 더 노력하지 않으면요, 후대에 미래는 없어요.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뽑은 이유를 이제 제가 말하는 거를 보니까,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인물도 없다. 왜 저런 사람들밖에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정신머리가 그래도 제대로 박힌 사람이구나.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공약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뽑아놨습니다. 근데 너무 무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체를 몰랐었는데 봤더니 거대 야당이 모든 정책들을 지 멋대로 하고 있고, 무슨 법안도 22,000건이나 입법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입법 독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1,000건이 넘지 않아요, 1년에. 근데 무슨 법안을 이렇게 많이 발의를 합니까? 법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차가 늘어나게 되고, 악법인지 선한법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다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1,000건이 안 넘는다고요, 여러분. 미국은 15,000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는데요. 15,000건 중에서 통과가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입법부에서 그냥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요, 그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국민 동의, 국민이 반대한다, 뭐 이런 것들이 10만 건이 막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신속하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도 없고 그냥 입법 독재로 이런저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니까 문제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16,000건을 통과시키던 뭐 2만 건을 통과시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이 국민에게 이롭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성이 없이 감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민식이법 있죠, 민식이법. 아니, 트럭이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식이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차 있는 곳에서 막 뛰어놀지를 않나, 무슨 세월호 법이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나. 저는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아주 악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물론 횡단보도에서는 제대로 지켜야 해요. 제대로 차가 감속을 하고. 그렇지만은 법적 절차대로 해가지고 사고 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애가 뛰어나간 거고, 트럭도 제 속도를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구속된다?
이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아니 술 먹고 그 깜깜한 밤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치여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운전자 탓이잖아요. 아니 그런 거를 보게 되면은 참 저런 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좀 아동 성폭행 같은 경우는 사형시키고, 아니 시야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술 먹고 너부려져 있는데 저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으니까 쳐도 그거는 그냥 정당방위로 풀려나고 뭐 그런 정의로운 법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뭐 사실적 명예훼손죄라고 해가지고 사실을 얘기를 해도 끌려가는 판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가 이 법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교회 폐쇄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통과시키는 당인데, 이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지지한다? 우매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매한 자와 미련한 자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입만 아픕니다. 입만 아파요. 물론 일반 성도들이야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목회자들이 좌파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에서는 나옵시다. 사람들이 모르면 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장총회 같은 데에서도 이제 윤석열 탄핵 찬성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기장에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는 나오세요.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의료대학 같은 경우도 화교들이 정말 쉽게 들어가고 특별 전형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신종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좌우 가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 운영 게임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명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해봤었고, 문명에 스파이가 있었나? 기억이 나지를 않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국가 전략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 스파이 보내는 그런 게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스파이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해냅니다. 나라를 망치는 데 있어서 스파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스파이 한두 명 보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고위 관료직까지 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게 되고, 그러면은 아주 쉽게 선동이 됩니다. 거짓말을 진실과 섞어서 말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막 믿고 거기에 이제 선동이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론을 잡게 되면은 게임이 끝난다는 이유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홍콩을 먹을 때 어떻게 했냐? 홍콩에서도 평화 시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이 이 공산당원들 프락치들을 숨겨놨어요. 폭력 시위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락치들이 이 폭력 시위를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들이 실탄까지 발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홍콩은 중국에게 먹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중국 스파이, 중국 간첩이 발견되고, 동남아시아에서도 고위 관료들 중에서도 중국 스파이가 간첩이 발견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이미 민주당 대다수가 중국 돈을 받았고, 따라서 이제 시진핑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 기념식에 민주당 깃발이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요번 시위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리고 건물을 유리창을 깬 게 누구로 밝혀졌어요? JTBC 이세연 기자. 그리고 갑자기 이 경찰들이 쫙 물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서부지검에서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에 마스크를 쓴 그런 용역 같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경찰들이 쫙 다 비켜섭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기물 파손을 했습니다. 우파 사람들은요, 전부 다 평화롭게 하자고 평화 폭력반대 폭력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바로 프락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얼굴도 이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민노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노총하고 경찰하고 커넥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민노총들은 아주 이 건물 부수는 데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깡패짓 해가지고 건물 부수고 데모해가지고 앉아있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좌파는요, 진짜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저번에 이제 바이든 트럼프 때에도 우파들은 평화롭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위하라고 외쳤었는데 폭력을 행했던 자들이 우파인 것처럼 다 분장을 해가지고 QAnon으로 분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그게 공산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람들의 직업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윤석열을 보니 제 정신병은 정신병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슬램덩크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는 논바이너리 범성애자고 페미니스트이며 웹툰 노동자 그리고 시민입니다. 소개를 하자면 현재 구직 중인 백수이고요. 퀴어 당사자이자 곁에 퀴어 친구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유기묘 쉼터에서 매주 봉사도 하고 공덕여대 졸업을 앞두고 같이 외치고 싶은 구호가 있어요. 제가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하고 외치며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민노총 간부, 정신병자, 범성애자, 팔레스타인 해방?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은 한 표를 갖고 있다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또 중국인들까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니.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좌편에 있다고 말하며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은 우편, 염소는 좌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마태복음 25장이죠.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혀 있으면 좌파들의 정책은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선거에 있어서 의의를 제기하는 거는 다 모든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정선거 의혹 제시하지 말라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꺼내게 되면은 처벌하겠다. 카톡을 검열하겠다. 여러분, 이게 전체주의 사회, 이게 바로 공산당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데도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가족들 중 몇 명이 진짜 이 공산당으로 인해서 죽거나 아니면 자유라는 것을 빼앗겨 봐야지 정신을 차려요. 아니, 그렇게 자유를 싫어하면은 북한 가서 살고 중국 가서 살지 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공산당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미 2020년도 그때부터 부정선거였음을 꾸준하게 말해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비웃었었고요. 이제는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저는 그 이후로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파라과이에서도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박근혜 탄핵될 때 파라과이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파라과이로 나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거 보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는 답이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좌파의 세력은 악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자국민보다 중국인이 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나라가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줍니까?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그거를 저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그만한 혜택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당에서는 욕을 해요. 그리고 CNN 기자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들이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자국민을 우선시하겠다, 외국인들 추방하겠다, 불법 외노자들을 추방하겠다, 합법적인 이민자들은 받겠다. 여러분, 이게 극우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료보험 혜택 왜 외국인에게 해줘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잘해줘야지. 외국인들한테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좋으면은. 왜 중국인에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을 못하게 막으면서. 그리고 저기 있는 가계부채 3천조 중에서 얼마나 중국인이 그 대출을 많이 받았을까요? 저 중에서 한 200조, 300조는 중국 거 아닐까요? 중국인이 늘렸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늘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대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을 추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3개 구독하면서 봤었는데 요번에 다 취소했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는 게 오히려 더 진실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원래 모든 것은요, 여러분,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나라 먹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목이 국가 번영은 제도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가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민족이죠. 해외 가면은 대부분 상위 소득인 게 한국인들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이 노비였습니다. 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게 먹혔던 북한인들을 보십시오. 네? 인민들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가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중국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체제 전쟁입니다.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색 분자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있듯이 연옥이 없어요. 옳고 그름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 하거나 아니요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대로 바라본다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의 뒷배는 공산당의 0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인 명예훼손죄도 폐지되어야 하고 인권 거리면서 사실 피해자의 인권을 챙겨줬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가해자 인권이나 증진시켜 놓은 것이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고법, 그리고 또 국회 증언법, 특검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입법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요번에 양고법 같은 경우는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사들여야 한다는 법이고, 정청래는 이것을 놓고 쌀이 남으면 북한에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적군을 먹여 살려줍니까? 누가 적국에게 돈을 줘요? 여러분, 햇볕 정책이 핵빛 정책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햇볕이 핵으로 돌아온 거예요. 핵으로. 한두 번이면 족하지. 더 이상 적국을 도와주지 맙시다. 그거 다 먹여 살린 거, 그거 다 우리나라한테 장사정포 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핵으로 날라오게 되면은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법입니다. 국회 증언법 같은 경우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요, 국회에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비밀들을 누출할 수가 있어요. 기업 비밀들 같은 경우요. 그래서 기업 기밀도 또 이렇게 다 국회에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저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 기밀들을 북한에 넘겨주고 중국에 넘겨줬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 시장이 여권을 조작해서 중국인이었었고, 미국에서도 중국 스파이가 발각이 되었었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중국 간첩이 발견이 됐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중국 간첩이 없을까요? 네? 고위 관료직에 왜 중국 간첩이 없을까요? 이미 중국에게 다 넘어가서였다가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멀리 위치해 있어요. 중국에게서.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다 중국 간첩들이 발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간첩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들이 간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의 선포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서 미 항공모함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군사 기밀이거든요. 그래서 간첩법을 통과시키자 했는데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간첩이 아닌 이상 간첩법을 왜 막겠습니까? 물론 이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속을 한 것을 잘못을 꼽아요. 물론 무속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세벨 같은 경우는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폐쇄법,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당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이세벨과 같이 행동하는 당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록 이쪽 저쪽 많이 다니고 뭐 불교에서도 절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에 호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뉴스를 또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이세연 기자, 그 JTBC 그 사람하고 그리고 또 다 깨부순 사람, 카메라 찍고 있을 때 다 깨부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김정은 남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또 한 명, 이렇게 세 명이서 아는 사이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 조작으로 카메라를 들여서 이렇게 찍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는요, 폭력을 반대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홍콩에서도 똑같이 그런 적이 있었던 것처럼 조심을 해야겠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서부지검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던 갤러리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갤러리들을 잘 보게 되면은 정말 오컬트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세월호 같은 거를 인신제사를 드렸다니 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좌파들이 그런 오컬트 집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딥스테이트라든지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가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조프리 앱스타인 같은 미국에서 있는 거물 그 아동 성폭행자들이 살았던 그 섬의 그 그림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어느 집단이 더 오컬트적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나서는 이제 감옥에서 보좌관을 시켜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에게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책을 읽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누가 정말 오컬트 집단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거하기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삼시켜 먹으려는 거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집단이 왜 그러냐면은 인육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인육 사건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었고 우리나라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이 장기가 없이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장기 밀매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화교하고 그리고 중국인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에서 탈출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 즉시 추방하는 그런 자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최악과 차악이 있습니다. 국힘도 잘하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도지사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정선거 드러나면 싹 다 갈아엎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 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빛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경제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에 정말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돼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흥이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많이 내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주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